네, 안녕하세요. 보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114 윤지의 리서치 랩장입니다. 최근에 선거가 이제 끝나고 점점 이제 하반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아시는 대 KB 국민은행에 계시는 김효선 수석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WM 스타 자문단에서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선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의 시장 동향과 앞으로 한 6개월,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을 6개월만 보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하반기 전망에 대한 것들 우선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리려면 상반기 때 흐름도 중요하니까 그쵸. 상반기 때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생존 매입이라는 단어가 또 신조어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저도 주 업무가 고객 상담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는 정말 살기 위해서 매입하는 분들 때문에 상담 건수도 많고 굉장히 뜨겁다는 거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통계나 언론사의 이제 보도에 의해서도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차를 사시던 분이나 기다렸다가 사려고 했던 무주택자 분들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정말 매입을 많이 하셔서 중저가 지역 위주로 저도 상담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은 저희는 W무소라서 그 고자상가 상담이 많은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자상가보다는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자상가보다는 이제 중저가 금액대, 그러니까 10억에서 뭐 그 조금 언저리 되는 아파트 중에 구체적으로 단지를 뭐 찍어달라 이런 상담이 그냥 한 70%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임차 시장이 불안하고 또 공급이 부족하고 정책적으로는 또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잖아요. 근데 이 선거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선거 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얘기를 또 후반에 나눌 거라고 생각되지만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공급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급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입할 수 있는 금액대 안에서의 주택을 찾아서 계속 매수를 할 거라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좀 더 낮은 금액대의 아파트들이 더 이제 매입이 늘어나면서 지금보다 좀 더 외곽 쪽도 가성비 좋은데 위주로는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결국은 키 맞추기에 그쵸? 대한 전망인 거고 중저가 위주로 주택시장은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상반기의 추세를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반기가 더 뜨거울까요? 하반기가 더 뜨거울까요? 온도 차이로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반기 때는 이제 예고된 정책이 있긴 하지만 그 강도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7월에 있을 세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강도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게 정말 강력하면은 하반기가 좀 더 그 상승세나 이런 것들은 좀 주춤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별거 아니네 이러고 더 또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7월이 좀 분수령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참고적으로 7월에 뭐 매년 세제 개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시장의 흐름들을 예측을 하는데 그 전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자산가 분들 위주로 상담을 하니까 네. 일반 대중분들은 상담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KB국민은행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제가 가도 상담해주나요? 1억 원 이상 이제 은행에 어떤 은행이든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이 확인되면은 상담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무료 상담이네요? 무료 상담. 현금 자산을 1억 원 이상 예치해 놨으면 스타베킹이라는 저희 은행 어플을 통해서 상담 시청이 가능하고 그 유선 상담 위주로 그런 분들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처럼 이제 증시 상황이 뜨겁고 이러면 유동자금이 풍부할 때는 생각보다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그 고자상가 분들은 상업용 부동산 매입 그 상담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미 집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뭐 30억, 40억 가지고 빌딩 사려고 했던 분들은 오히려 주식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그냥
당분간은 주식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 현금이 한 뭐 5억 정도 이 정도 규모 그 전후로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집을 빨리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어쨌든 같은 자산 테두리 안에 있는 주요 자산이다 보니까 증시가 좋으면 부동산도 좋고 또 부동산이 좋으면 또 증시도 나중에 또 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어제였거든요. 대통령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MBN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한 20분 정도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집값 흐름에 대한 어떤 조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세 부분도 보유세고 그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선진국 대비 보유세가 우리나라는 적은 편이다. 이 발언이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거주와 소유에 대한 것들을 분리를 해서 소유만 한 사람은 약간 투기적인 성향으로 보더라고요. 거주 안 한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구도에서 보면 결국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네. 보유세를 건드리겠다는 게 이제 7월에 세제 개편의 목표가 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또 논의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SNS하고 X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논의를 시작하지 그렇게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수준 무주택자를 또 갭 투자를 허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후퇴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요는 세제를 통해서 집값에 대한 안정 흐름을 정책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면 보유세 강화하거나 장특공제를 이렇게 하면 가능한가에 대한 대한 견해를 좀 여쭤보려는 거예요. 가격이 좀 예. 안정화될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예. 장특공제를 거주 소유 분리하거나 보유세 수준을 올리거나 하면 그게 과연 가격에 미쳐서 뭐 하반기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슈가 될 건지가 저는 의문인데 네. 예, 위원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세제 관련된 제도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강화됐던 제도를 지금 거의 다 적용 중인데 남은 하나가 보유세고 그때 해보지 않은 장특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취득세나 양도세는 이제 그 당시에 강화된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와 좀 더 오히려 강화되는 게 대상 자체가 예전엔 다주택자 위주로만 강화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약간 타깃을 정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화하는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전보다는 좀 더 체감이 높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세제 가지고 집값을 안정화시킨 거는 역사상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양도세, 보유세를 다 같이 높여버리면 팔지도 못하고 뭐 보유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단절되지만 그게 집값을 이제 하락시키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 오히려 금융 관련된 제도나 뭐 공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값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만 이번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몇 년 동안 서울 위주로는 집값이 굉장히 급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급등한 그 지역들이 강남권에 있는 신축 위주로 크게 가격이 올랐는데 그 안에 예전부터 살고 계시던 이제 고령층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 강화되는지에 따라서 자산을 재분배하려는 전략을 세우시는 그런 계획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초고가 주택들 위주로는 조금 가격 조정이 될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양도세도 이미 강화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안 팔면은 안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로 크게 가격 조정을 이제 하기에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이제 원래는 타겟이 다주택자였고 네. 어차피 양도세 중과는 시행 중이고 다주택자는 어차피 취득세도 중과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 5년 사이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한 걸 보면 누군가가 집을 자꾸 사모은다. 네. 하나 사고 더 사고 이렇게 한다고 발언을 하시길래 저는 드는 생각이 문재인 정부 때 이후에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뭐 아파트 하나 사고 그걸 또 8% 중과받아서 또 사고 12% 중과받아서 취득세를 내면서 사는 거는 저는 그때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 모으는 취미가 있었던 분들은 취득세 중과 전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이슈에서 그 사실은 다주택자 압박은 이미 충분히 했고 현재까지 안 판 분들은 사실 팔 생각이 없는 거 아닌 건가요? 그쵸. 팔 생각이 없거나 안 팔린 분들이거나. 예. 그렇죠. 예. 그런데 1주택자를 이제 압박을 해서 거주냐 이제 소유냐를 분리하는데 거주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규제 대상으로 안 네. 삼으니까. 그러면 소유한 사람들이 팔 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팔면 무주택자가 사잖아요. 네. 그 경우에 그 무주택자가 이걸 산다는 건 거주를 충족하면서 그 비싼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1주택자가 매각을 거주용 집을 매각을 하면 무주택자로 저는 안 간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가 아니요. 비거주. 비거주 1주택자도 1주택자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전월세를 거주하더라도 원래 비거주하던 집을 들어갈 생각이거나 뭐 혹은 못 들어갔거나 이랬겠죠? 근데 이걸 팔면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저는 이 사람들이 무주택 세입자가 될 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매물이 나오고 누가 사가고 어딘가에서 전월세 거주하고 이런 건데 저는 자기 전월세 거주하는 지역에 가서 또 살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 경우에 효과가 사실은 1주택자 압박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유사한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일단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은 대통령 말대로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신 경우가 크겠죠. 그런 경우가 그렇죠? 좀 비중이 높을 텐데 근데 지금 그거를 양도세나 이런 이슈 때문에 팔게 되면 다시는 서울에 있는 주택을 못 산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버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절세 전략은 거주를 한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유세는 사실 종부세를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화를 크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해도. 근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안 팔면 그 불이익도 내가 안 당하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버티려고 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려는 분들은 이미 차익이 좀 난 상태거나 아니면 이제 팔릴 가능성이 좀 낮은 것들, 아예 안 오르거나 그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격에 영향을 그렇죠. 그게 거죠. 많이 오른 주택을 또 팔게 네. 되면은 그걸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네. 많겠죠. 그러면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세제 개편이 과연 가능할까? 7월에 뭔가 대대적인 혁신적인 뭐가 나올까요? 세제 네. 개편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나오죠. 나오는데 이걸 전향적으로 건드려서 뭐 갑자기 보유세를 1% 수준까지 올린다든지 네. 그런 전향적인 게 과연 나올까 싶으면 사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보유세 얘기하지만 주택 보유세만 또 따로 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부동산 전체를 하겠다는 건지도 좀 헷갈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유세를 건드리는데 종부세 내는 사람은 원래 부담이 좀 크니까 그러면 거래세도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사실 논쟁이 많거든요. 이 이슈가. 그러면서 가격 조절 기능은 조세 전가 이슈가 있으니까 과연 될까? 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맞아요. 해결해야 될 난제가 많아 보이는 게 벌써부터 저희 질문 오는 것들이 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생각보다 좀 많고 또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특례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예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뭐 요양한다 네, 뭐 이런 뭐 경우. 직장이나 뭐 그리고 학교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었고. 근데 뭐 그 직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몇 킬로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지 않고. 네. 근데 그 아파트를 팔 수가 없는 거죠.
그쵸? 팔면은 뭐 현금 청산되는 경우들이 또 지금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들은 또 그 자기 의자 상관없이 그렇다고 들어가기엔 너무 노후됐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들어가서 경우가 난 있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도 있긴 해서 그 비거주 1주택자를 이제 투기나 뭐 투자 세력으로 보고 강화한다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제도를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편 자체가 쉽지 않은 이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에서 핵심은 세제 건드릴 거다. 네. 금융도 건드릴 거다. 규제를 또 할 거다. 그래서 공급은 확대할 거다. 근데 가장 부작용이 작은 건 공급인데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 분류별로 이제 좀 나눠서 네. 보자면 네. 금융권에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627 대책, 10, 15 대책, 그리고 이제 세금은 별도로 치더라도 거기서 이제 6억 원 한도 규제들을 이미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광역 확대를 했는데 금융 쪽에서 또 규제할 게 있나요? 뭐 금액을 좀 더 또? 예, 하한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예 대출이 안 나왔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예. 정부의 목적이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규제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 또 좀 이슈더라고요. 금리 인하 쪽을 기대를 연초에는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인상 쪽으로 방향성이 좀 확고해진 것 같고 이미 시장의 대출 금리는 좀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뭐 상태라서 7%대 상단이 네. 열려 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실제 주담대 받으면 7%대의 주담대가 나가긴 해요. 뚫렸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네. 실제로 그 금리를 받은 걸 본 적은 없긴 합니다. 그렇죠. 주담대인데. 근데 보통 받으면 뭐 최근에 받았던 분들 4% 중후반 이렇게 꽤 높은 금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4%대 중후반. 그렇다고 5%대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변동이냐 혹은 고정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틀린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수요자분들이 사실 DSR 기준 적용하고 스트레스 DSR까지 하면 한도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금융 쪽에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6억 원 한도를 뭐 5억 원, 4억 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15억 초과하는 건 원래 4억 그리고 25억 이상 네. 2억이잖아요. 네. 그걸 뭐 제로로 만들 여지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그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6억인데 그게 4억까지 제한된다라는 또 찌라시가 한동안 돌아서 빨리 막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긴 해요. 여기 그 박종님이 무궁화 주담대 받았는데 3.9 나왔다고 하시거든요. 무궁화 주담대가 뭐예요? 무궁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무궁화 주담대가 뭘까요? 저도 처음 듣는데. 제일금융권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무궁화 잘 받으셨네요. 어쨌든. 정부 대출 얘기하시나 보다. 3%대면. 그렇죠. 무궁화가 국가니까. 정부 대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융 쪽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금융권에서? 아니요, 금융권은 아닌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은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면 금융 규제가 패키지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금융 세제 뭐 그렇죠.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규제 지역 확대하는 경우들이 경찰 전용 대출. 무궁화. 그러니까 좋은 직장 좋으시겠습니다. 다니시네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 5억 대출 이런 것도 맞아요. 얘기 나오던데. 그 질문도 많이 받아요. 삼성전자 그 5억 대출 받으면 그게 이제 동탄이나 이제 뭐 평택이나 뭐 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서 미리 땡겨서 계약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해놓고 받아서 상환하려는 거죠. 아직 그게 풀리지 않았는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있고 그러면서 또 질문 받는 게 2천은 왜 안 올라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하이닉스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질문 많이 받으셨죠? 그 2천을 꼭 집어서 질문 받은 적은 없긴 한데 제가 그냥 수도권에서 가장 안 오른 지역이 2천이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들을 좀 하긴 하죠.
저는 하이닉스 성과급 얘기 한동안 굉장히 많이 질의하시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동탄이나 용인이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일부는 그쪽 지역들로 그 성과급이 들어갈 예정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가 올라간 거는 그 요인만이 아니라 입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잖아요. 최근에 그 금액대에 또 주택들이 많이 또 선방하고 또 어디를 살지 거기를 안 다니더라도 그 금액대에서 어디 살지 보시던 분들은 소득이 그쪽에 많이 몰리고 인구가 많이 몰리니까 여기가 많이 오르겠다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는 거지 꼭 하이닉스 임직원이 사서 올라간 거는 아니라고 보긴 해요. 뭐 저는 그 이천을 잘 알아요. 예전에 와이프가 하이닉스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성과급 한참 적자 보고 할 때 이제 퇴직했죠. 그러니까 사표를 낸 거죠. 네. 가만히 있으면 지금 막 10억, 20억 이렇게 벌 텐데. 근데 핵심은 제가 그래서 연애할 때 이제 이천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거기는 신축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홀로가 많고요. 좀 단지가 크다 그러면 한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도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면 보통 2억, 3억 정도 해요. 전용 84가. 네. 요새는 조금 올라서 한 3억 5천 정도 하겠네요. 근데 6억 원을 받아서 3억 5천짜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2천이 왜 안 오르냐면 대단지, 그러니까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동탄은 막 대단지 많고 이렇잖아요. 수원에도 많고 평택만 가도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선택하려고 해도 주변에 그 커뮤니티랑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돼 있는 대단지 신축이 없다. 그러니까 그 돈을 쓰고 싶어도 사실 혼집에 쓰긴 싫다. 뭐 이런 구도에서 보시면 왜 2천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추천을 드렸어요. 저거에 성과급 이슈가 정말 있다면 사실 앞으로 호황이 한 3년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건설사 관점인데 택지 매입을 2천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수요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땅값이 싸잖아요. 네. 2천이. 그러니까 싸게 매입해서 하면 주변에 이제 대단지를 원했던 분들이 2천에서 분양을 받을 여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네. 그 사이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질문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